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불던 그날은 73 김정희 할머니의 생신이었다. 아침에는 떠올랐지만 집안은 적막했다. 작은 다세대 주택 2층, 햇빛이 겨우 스며드는 거실 창가에 할머니는 오래된 방석을 깔고 앉아 있었다. 오늘이 내 생일이구나. 입 밖으로 내뱉어 보지만 누가 들을 사람도 없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빨간 볼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다. 음력 3월 12일 엄마 생신. 그 동그라미는 딸이 예전에 와서 그려준 것이었다. 벌써 5년 전 일이다. 그 이후로 딸은 바쁘다는 말만 남기고 명절에도 생일에도 찾아오지 않았다. 전화는 형식적인 안부로 짧게 끝났고 손주 얼굴은 사진으로만 봤다. 엄마, 요즘 애들 학원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엄마,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엄마, 나중에 시간 되면 갈게. 그 나중은 오지 않았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을 꺼냈다. 생일이면 누가 끓여주지 않아도 스스로 미역국은 끓여 먹었다. 손이 덜덜 떨렸다. 가스불을 켜다 말고 한숨이 길게 흘러나왔다. 그래도 딸이니까. 그 말은 위로인지 변명인지 모를 애매한 중얼거림이었다. 점심이 가까워지자 기대하지 말자던 마음이 자꾸 문 쪽을 향했다. 혹시라도 초인종이 울릴까? 혹시라도 엄마 하고 웃으며 들어올까? 하지만 벨은 울리지 않았다. 휴대폰도 조용했다. 오후 3시가 되자 할머니는 결심했다. 그래, 내가 가자. 자식 집에 엄마가 가는 게 뭐가 문제인가. 생일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저 얼굴 한번 보고 오면 되지 않겠는가. 버스를 타고 딸이 사는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잿빛이었다. 아파트는 새로 지은 고층 건물이었다.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로비에는 꽃 장식이 화려했다. 그 화려함 속에서 할머니의 낡은 코트는 유난히 초라해 보였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래도 엄마지 스스로에게 말하며 초인종을 눌렀다. 띵동. 잠시 뒤 문이 열렸다. 딸이었다. 엄마. 놀란 눈. 반가움은 없었다. 갑자기 왜 왔어? 그 한마디가 가슴을 쿡 찔렀다. 그냥 지나가다. 거짓말이었다. 딸은 뒤를 돌아보며 중얼거렸다. 여보, 엄마 왔어. 사위의 목소리가 안쪽에서 들려왔다. 지금? 왜? 그 외에는 노골적인 짜증이 담겨 있었다. 딸은 문을 완전히 열어주지 않았다. 엄마, 지금 우리 좀 바빠. 잠깐이면 돼. 얼굴만 보고 가려고. 엄마, 애들 학원 가야 하고 나도 나가야 돼. 할머니는 문틈 사이로 손주 운동화를 보았다. 그 아이들은 할머니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생일이라서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직전 딸이 말했다. 엄마,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갑자기 오면 좀 그래. 그 말은 문보다 먼저 닫혀버렸다. 철컥. 문이 잠기는 소리. 복도에 혼자 남은 할머니. 한참을 서 있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래도 엄마인데 눈물이 뚝 떨어졌다. 복도 바닥에 그 눈물은 서러움이었고 자존심이었고 그리고 무너진 마지막 기대였다.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울지 않았다. 오히려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다. 그래, 알겠다. 그 말은 결심이었다. 그날 이후 김정희 할머니는 딸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휴대폰은 조용했다. 예전 같으면 사소한 일에도 전화를 걸어
엄마, 이거 어떻게 하지? 묻던 딸이었지만 그날 이후로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아마도 딸은 그날 일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것이다. 엄마도 좀 예의 없이 갑자기 오셨지. 그렇게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을지도 몰랐다. 사흘 뒤 아침, 할머니는 작은 손가방을 챙겼다. 그 안에는 통장 3개와 도장이 들어 있었다. 30년 동안 아끼고 모은 돈,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공장 청소, 식당 설거지, 시장 좌판일까지 하며 한 푼, 2푼 모은 돈이었다. 딸이 결혼할 때 전세금 보태주고도 남은 마지막 자존심 같은 돈, 나중에 손주 대학 갈 때 보태줘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건드리지 않고 묶어둔 적금이었다. 은행 문이 자동으로 열렸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다. 앞에 앉은 젊은 부부가 주택담보대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요즘 금리가 얼마나 올랐는데 그 말을 들으며 할머니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래, 먹고 살기 힘들다 했지. 딸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엄마, 우리도 힘들어. 그 말이 그날은 서러웠지만 이제는 다르게 들렸다. 힘들다면 내가 도와주면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잡았다. 아니다. 그날 문이 닫히는 소리, 그 차가운 눈빛, 그건 단순히 형편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건 마음의 문제였다. 고객님, 105번 창구로 오세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르신, 어떤 업무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이 적금 해지하려고요. 직원이 놀란 눈으로 통장을 넘겼다. 어르신, 만기까지 8개월 남았는데요. 이자 손해가 꽤 됩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손해가 아니라 정리였다. 그날 30년의 무게가 숫자로 정산되었다. 돈을 찾은 날 할머니는 바로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버스를 타고 동네 끝자락에 있는 작은 건물을 찾았다. 행복요양원. 오래전 교회 지인이 소개해준 곳이었다. 시설이 넓진 않았지만 깨끗했고 무엇보다 직원들이 어르신을 이름으로 불러주었다. 김정희 어르신, 오늘 기분 어떠세요? 그 한마디가 그녀의 마음에 오래 남아 있었다. 원장과 마주 앉았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할머니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 후원 좀 하려고요. 원장은 눈을 크게 떴다. 후원이요? 애들 학원비도 힘들다는데 저 같은 늙은이가 쥐고 있는 것보다 여기 계신 분들 약값에 쓰이면 좋겠어요. 그 말은 분노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이상하게도 아주 맑은 목소리였다. 돈의 절반은 요양원 운영비로 기부했다. 조건은 하나였다. 형편 어려운 분들, 입소 못하는 분들 몇 분이라도 더 받게 해주세요. 원장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정말 감사합니다. 남은 절반은 공증 사무소로 갔다. 유언장을 작성했다. 재산은 딸이 아닌 지역 장학재단과 요양원에 남기기로 했다. 공증인은 물었다. 가족분들과 상의하셨습니까? 할머니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회색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네, 마음으로는 충분히 했습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달라졌다.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다. 대신 요양원을 자주 찾았다. 어르신들과 말벗이 되어주고 식사 배식도 도왔다. 정희 씨, 오늘은 국이 좀 짜요. 아이고, 그럼 제가 물 더 타올게요. 이름으로 불리는 살. 그건 생각보다 따뜻했다. 석 달이 지나고
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예전 같으면 그 한마디에 울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담담했다. 그냥 바빴다. 무슨 일 있어? 아니, 별일 없다. 딸은 망설이다가 말했다. 엄마, 혹시 적금 만기되면 그거. 말끝이 흐려졌다. 그 순간 할머니는 알았다. 딸은 여전히 돈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이미 정리했다. 뭐, 엄마 쓸 데가 있어서 썼다.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엄마, 설마 우리 몰래. 몰래가 아니라 엄마 인생이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초여름 오후였다. 요양원 마당에는 작은 화단이 있었고 분홍 장미가 피어 있었다. 김정희 할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다른 어르신의 휠체어를 밀어주고 있었다. 바람 좋죠, 박할머니? 정혜 씨 덕에 산다니까. 그때였다. 입구 쪽에서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들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딸이었다. 딸은 한참을 서 있었다. 엄마가 환자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직원처럼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이해하지 못한 듯했다. 엄마, 그 목소리는 예전보다 낮아져 있었다. 주변 어르신들이 둘을 번갈아 보았다. 할머니는 잠시 멈췄다가 천천히 걸어왔다. 왔냐? 그 말은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다. 그저 담백했다. 엄마, 여기 왜 있어? 봉사하러. 봉사?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엄마가 왜 그런 걸 해? 힘들잖아. 집에 혼자 있는 게 더 힘들더라. 그 말에 딸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원장이 다가왔다. 어르신 따님이세요? 정희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얼마나 큰 도움을 받는지 몰라요. 딸의 얼굴이 굳었다. 도움이요? 네. 후원도 해주시고 직접 봉사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한 분이에요. 그 순간 딸은 깨달았다. 설마 엄마 적금.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기 썼다. 딸의 얼굴이 붉어졌다. 엄마, 그 돈 우리 애들 대학 자금이었잖아. 언제 내가 그렇게 약속했니? 그래도 가족인데. 그 말에 할머니는 조용히 물었다. 가족이면 생일에 문은 열어줘야지. 공기가 멈춘 듯했다. 딸의 눈이 흔들렸다. 딸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날의 기억이 번쩍 떠올랐다. 문을 반쯤 열어두고 엄마를 세워둔 채 바빠 라고 말하던 자신, 사위의 짜증 섞인 목소리, 그리고 철컥 문 닫는 소리. 그 소리가 이제야 귀에 크게 울렸다. 엄마 그날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아이들 학원, 남편 눈치, 생활비 걱정, 그 모든 이유가 그 순간에는 핑계처럼 느껴졌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도 힘들었다. 근데 나는 내 문 앞에서 혼자였어. 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 그렇게까지 상처 줄 줄 몰랐어. 상처는 괜찮다. 근데 그날 알았다. 뭐를? 내가 더 이상 내 인생의 우선이 아니라는 거. 그 말은 비난이 아니었다. 사실이었다. 요양원 마당에서 바람이 불었다. 장미 꽃잎이 하나 떨어졌다. 할머니는 천천히 말했다. 그래서 나도 내 인생을 우선하기로 했다. 딸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잘못했어. 돈 때문이 아니야. 그냥 무서웠어. 뭐가? 엄마가 자꾸 우리 집에 기대실까봐. 그 말은 솔직했다. 요즘 세상 부모를 모신다는 건
경제적 부담이기도 했다. 딸은 두려웠다. 그래서 선을 그었다. 차갑게.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해한다. 엄마. 그래서 나도 기대 안 하기로 했다. 그 말은 복수의 완성이었다. 의존을 끊는 것, 기대를 거두는 것. 그것이 가장 단단한 복수였다. 엄마 나랑 다시 예전처럼. 딸이 손을 내밀었다. 할머니는 그 손을 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잡았다. 하지만 예전처럼 꼭 쥐지는 않았다. 예전은 없다. 대신 새로 시작은 할 수 있겠지. 딸이 다시 요양원을 찾은 건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다. 손주 둘을 데리고 왔다. 할머니. 아이들이 쭈뼛거리며 불렀다. 예전엔 사진 속에서만 보던 얼굴, 실제로 마주하니 훌쩍 커 있었다. 할머니는 잠시 멈칫했다. 마음이 흔들릴까봐. 하지만 이번에는 기대하지 않기로 한 사람이었다. 그저 웃었다. 왔구나. 아이들은 어색하게 서 있었다. 딸이 등을 밀었다. 인사해. 외할머니잖아. 큰 손주가 말했다. 엄마가 여기 자주 오면 좋대. 그 말에 딸이 눈을 피했다. 아마 아이들에게 그날 이야기를 했을 것이다. 문을 닫았던 날을. 할머니는 벤치에 앉았다. 아이들이 옆에 앉았다. 학교는 재밌냐? 응. 짧은 대답. 하지만 그 짧음이 싫지 않았다. 억지로 끌어안지 않아도, 울지 않아도 이 정도 거리면 충분했다. 며칠 뒤 사위가 혼자 찾아왔다. 양복 차림이었다. 로비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할머니를 발견했다. 어머니. 그 목소리에는 예전의 날카로움이 없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왔소? 사위는 머리를 숙였다. 그날 죄송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쉽지 않은 말이었다. 할머니는 그를 오래 바라봤다. 그날 문 안쪽에서 들려오던 짜증 섞인 목소리. 왜 지금이야? 그 말이 아직도 또렷했다. 내가 무섭던가? 할머니가 물었다. 사위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제 형편이 무서웠습니다. 그 역시 버티고 있었던 것이다. 대출, 생활비, 체면. 어머니 한 명 더 책임질 여유가 없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래서 밀어냈다. 차갑게. 이제는 괜찮소. 할머니가 말했다. 어머니, 나는 여기서 산다. 내 힘으로. 그 말은 의존을 요구하지 않는 선언이었다. 사위는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 이후로 딸 가족은 한 달에 한 번 요양원을 찾았다. 예전처럼 엄마 반찬 좀 해줘. 엄마 애 좀 봐줘. 그런 말은 없었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엄마, 오늘 뭐 도와줄까? 그 한마디가 관계를 바꿨다. 할머니는 여전히 기부를 이어갔다. 큰 돈은 아니지만 매달 조금씩. 요양원 어르신 중 치매가 있는 박 할머니가 어느 날 손을 꼭 잡았다. 정희 씨는 자식 복이 없구나. 그 말에 할머니는 웃었다. 아니요. 저 이제 제 복으로 삽니다. 1년이 흘렀다. 다시 음력 3월 12일. 달력에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었다. 이번에는 요양원 직원이 그려놓았다. 김정희 어르신 생신. 마당에 작은 케이크가 놓였다. 딸 가족도 왔다. 사위가 케이크를 들고 있었고 손주가 촛불을 꽂았다. 딸이 조용히 말했다. 엄마, 그날 문 닫은 거 평생 미안할 거야. 할머니는 초를 바라봤다. 그리고 말했다. 그날 덕분에 나도 문 하나 열었어. 무슨 문? 내 인생 문. 촛불이 흔들렸다.
그리고 꺼졌다. 김정희 할머니의 복수는 집을 부수는 것도 아니었고 돈으로 벌을 주는 것도 아니었다. 그녀의 복수는 기대를 거두고 자신을 세운 것이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고 존엄을 선택한 것. 그 선택이 오히려 관계를 다시 세웠다. 생신의 혼자였던 그날, 문 앞에 서 있던 그 순간이 그녀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었다. 쫓겨난 것이 아니라 깨어난 것이었다. 요양원 마당의 장미는 이제 훨씬 더 풍성해졌다. 김정희 할머니는 78이 되었다. 허리는 조금 더 굽었고 걸음은 느려졌지만 눈빛은 단단해졌다. 이제 사람들은 그녀를 이렇게 불렀다. 정의 어르신, 봉사자가 아니라 이곳의 한 축처럼. 요양원에는 정의 장학기금이라는 작은 게시판이 생겼다. 그녀가 남긴 기부금 일부로 형편 어려운 어르신들이 입소할 수 있었다. 원장은 종종 말했다. 한 분의 용기가 10분을 살립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용기 아니에요. 살려고 한 겁니다. 딸은 많이 달라졌다. 예전처럼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이런 말을 했다. 엄마, 요즘 허리 괜찮아? 병원은 다녀왔어? 엄마 약 내가 챙겨줄게. 관계의 중심이 돈에서 사람으로 옮겨갔다. 그 변화는 딸에게도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 처음 몇 달은 요양원에 오는 것이 마치 벌 받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딸은 알게 되었다. 엄마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선택한 사람이었다는 걸. 어느 날 큰 손주가 물었다. 할머니, 왜 여기서 살아? 예전 같았으면 딸은 눈치 주며 말을 막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저 기다렸다. 할머니가 대답했다. 여기가 좋거든. 왜 좋아? 여기선 내가 필요하대.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다. 우리도 할머니 필요해. 그 말에 할머니는 잠시 숨을 멈췄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대하지 않았다. 그저 웃으며 말했다. 그래. 그래서 이렇게 가끔 보면 딱 좋다. 그러던 어느 겨울 딸의 집에 큰 위기가 찾아왔다. 사위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대출 상환이 문제였다. 딸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문득 떠올랐다. 엄마, 예전 같았으면 바로 전화했을 것이다. 엄마, 돈 좀. 하지만 이번에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날의 문 닫는 소리가 자꾸 귀에 맴돌았다. 며칠 뒤 딸은 요양원을 찾았다. 하지만 이번엔 도움을 요청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그저 말했다. 엄마, 우리 요즘 좀 힘들어. 그 말은 요청이 아니라 공유였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힘들지. 응, 그래도 버텨라. 그 말뿐이었다. 돈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할머니는 조용히 손을 잡아주었다. 이번엔 내가 해. 그 말은 냉정함이 아니었다. 믿음이었다. 몇 달 후 사위는 다른 직장을 구했다. 형편은 여전히 빠듯했지만 무너지지는 않았다. 딸은 깨달았다. 엄마가 그날 돈을 남겨두지 않은 것이 오히려 자신을 키웠다는 걸, 기대지 않게 만든 것. 그것이 가장 큰 가르침이었다. 어느 봄날 딸은 말했다. 엄마, 그날 문 닫은 거 사실은 내가 제일 많이 닫혀 있었던 것 같아. 할머니는 웃었다. 그래서 이제 열렸냐? 조금은. 그럼 됐다. 김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요즘 세상에 부모와 자식 사이의 거리감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그녀는 매달리지 않았다. 원망에 매달리지 않았고 돈으로 붙잡지 않았다. 그 대신 자신을 세웠다. 복수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것, 기대를 거두고 존엄을 선택하는 것. 그렇게 서 있으면 관계는 무너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이다. 생신의 혼자였던 그날 문 앞에서 흘린 눈물은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었다. 79이 되던 해 김정희 할머니는 처음으로 병원에 오래 입원했다. 큰 병은 아니었다. 폐렴 초기. 하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의사는 말했다. 어르신, 이제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요양원 봉사도 당분간 쉬어야 했다. 병실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는 문득 생각했다. 내가 없으면. 그 질문은 예전과는 다른 의미였다. 딸이 와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아니라 나는 잘 살았나 그 물음이었다. 입원 소식을 들은 딸은 병원으로 달려왔다. 밤늦게까지 침대 옆에 앉아 있었다. 엄마의 손등은 예전보다 더 얇아져 있었다. 딸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엄마보다 커졌구나, 나이로는. 하지만 마음은 아니었다. 그날 문을 닫던 자신은 아직도 철없던 아이 같았다. 엄마, 응? 무서워? 할머니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 왜? 나 혼자 아니잖아. 그 말에 딸은 울음을 삼켰다. 예전에 엄마였다면 나 혼자다. 그렇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혼자 기대지 않으니 외롭지도 않았다. 퇴원 후 할머니는 다시 한번 공증 사무소를 찾았다. 이번에는 유언장을 조금 수정했다. 기분은 유지했다. 하지만 한 줄을 덧붙였다. 남은 개인 물품은 딸에게 남긴다. 물건은 많지 않았다. 사진 앨범, 낡은 반지 하나, 그리고 오래된 일기장. 공증인이 물었다. 가족과 화해하셨습니까? 할머니는 웃었다. 화해는 원래 싸운 사람이 하는 겁니다. 우린 배운 거죠. 80이 되던 해 요양원 마당에는 이제 벚꽃이 피었다. 이번 생신은 조용히 보내려 했다. 하지만 딸 가족이 아침부터 와 있었다. 손주가 말했다. 할머니, 나 대학 붙었어. 그 말에 할머니의 눈이 커졌다. 그래, 응, 장학금도 받았어. 딸이 덧붙였다. 엄마 덕이야.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내 덕이다. 그날 작은 상 위에 케이크가 놓였다. 이번엔 촛불이 8개였다. 딸이 말했다. 엄마, 이제 내가 엄마 생일 챙길게. 할머니는 조용히 대답했다. 안 챙겨도 된다. 딸의 표정이 흔들렸다. 그러자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대신 내 인생 잘 챙겨라. 딸은 엄마의 일기장을 읽었다. 마지막 장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딸은 그 문장을 오래 붙들었다. 그리고 다짐했다.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문을 닫지 않겠다고.